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선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광복을 위한 숭고한 헌신에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첫 소식은 지난 6일 뉴스 오늘인데요. 전 세계 흥행 돌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영화 K-POP 데몬 헌터스 영향에 한국 문화를 향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도 안 된 이른 아침부터 줄이 길게 늘었다면서 국립중앙박물관 굿즈는 연일 매진해 영화에 나온 서울 명소를 찾는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화 K-POP 데몬 헌터스 열풍에 힘입어 기획 상품 뮤즈인 인기가 커진 영향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관람객은 69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2배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 서울 강남구 거주하는 이원영 씨는 골룡포가 들어왔다고 해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자마자 도착해서 1등으로 왔다면서 K-POP 데몬 헌터스 인기 때문에 그런지 올해 사람이 매우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영화 속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까치 호랑이 배지는 진작에 동났고 골룡포와 갓 등 한국 전통 문화가 녹아든 상품들 반응도 뜨겁다는데요. 튀르키예에서 온 메르베세나 씨는 인기가 많다는 건 온라인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늦게 온 것도 아닌데 품절된 게 많다며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영화에 나온 서울 명소를 찾는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어 주인공 루미와 진우가 만나는 낙산공원 성곽길을 따라 걷다 보면 외국인 관광객 모습이 보인다는데요. 스페인에서 온 아이다 나이아 씨는 서울에 이런 곳이 있는 건 알고 있어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K-POP 데몬 헌터스에서 이곳이 나와 오게 됐다고 합니다. K-POP 데몬 헌터스가 높아진 K-컬처 관심에 불을 지핀 셈인데요. 캐대언 돌풍이 의미 있는 건 각광받고 있는 문화상품이나 관광지들이 모두 한국 고유의 멋을 담아냈다는 점이라면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을 캐대언이 또 한 번 증명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K-POP 데몬 헌터스 흥행이 한국 전통문화와 관광지 인기에 미친 긍정적 파급 효과를 현장감 있게 전하고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 오픈런, 뮤즈 품절 현상, 영화 속 명소 방문 사례 등 구체적 장면을 제시하여 시청자의 집중력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영화, 문화상품 그리고 관광지 인기가 장기적으로 한국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설명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외의 다른 지역의 모습, 그리고 전통문화상품 제작 과정과 작가 인터뷰 등이 있었다면 내용이 좀 더 풍부해졌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문화현상이 지속 가능한 경제적 효과를 미칠지와 우리의 문화 보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내용이 좀 더 보충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난 7일 뉴스워치에서는 정부 부처들의 정책 홍보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댄스 챌린지 등 젊은 층이 주목하는 K 콘텐츠를 반영한 SNS 홍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POP 데몬 헌터스의 소다팝 영상을 소개하면서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인천에서 열린 에이펙 식량회의를 홍보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이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아이들 멤버 에비를 똑같이 흉내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핑크색 머리에 노란 비니, 스타일부터 춤까지 과감한 모습으로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홍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은 쉽고 재밌게 접근하기 위해서 트렌디한 밈을 활용했다면서 국민에게 농업 농촌 정책을 쉽고 재밌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K 콘텐츠를 활용하여 그룹 블랙핑크의 노래 뚜두뚜두와 악어 밈을 활용해 제철 농산물
두릅을 홍보한 영상도 있었는데요. 유쾌한 반응을 이끌어냈고 전 부처 중 유튜브 구독자 수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정책 메시지가 일반적인 전달이 아닌 참여와 공감으로 바뀌고 있는 건데요.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재밌어할 만한 구성이나 연출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면 많이 클릭하고 재밌어해서 정책 홍보 효과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딱딱하게 여겨졌던 정부 정책 홍보 방식이 인기 K 콘텐츠와 결합하면서 젊은 세대와의 접점이 넓어지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정부 부처들이 K 콘텐츠와 SNS 트렌드를 활용해 정책 홍보 방식을 혁신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K-팝 데몬 헌터스 캐릭터 패러디나 블랙핑크, 뚜두뚜두 밈 등을 활용한 농식품부의 홍보 영상을 소개하며 기존 딱딱한 정책 홍보의 한계를 넘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영상 속 유머와 트렌디함에 더해 정책의 중요성과 구체적 혜택을 알기 쉽게 녹여내고 다양한 계층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들이 재미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영상 속 정책이 일상과 사회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지 알게 하고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멘트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9일 생생 네트워크에서는 공공기관에 물품을 공급하는 조달청이 AI 제품 시범 구매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면서 정부의 제품 구매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AI 혁신 제품 발굴을 위한 지원안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CCTV 관제센터 밖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사무실을 비추는 CCTV 화면 속 인물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가려지며 인물들이 자리를 옮기거나 크게 움직여도 얼굴이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없게 변한다고 합니다. 최동걸 엔트랩 대표는 AI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지울 수 있다며 이런 귀중한 CCTV 영상 정보들이 외부로 나가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어 현재 대전역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조달청은 이 과정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조달청은 자체 예산으로 혁신 제품을 시범 구매한 뒤 공공기관과 기업을 연결해 수요를 끌어내고 필요한 규격 검토 등을 돕고 있는데요. 박상혁 조달청 신성장 조달총괄과 주무관은 기업들이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조달청의 예산으로 직접 시범 구매를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달청은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예산을 지난해 483억 원에서 올해 530억 원으로 늘리는 등 혁신 제품에 대한 시범 구매를 대폭 강화해 AI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는데요. 혁신 제품 가운데 AI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별도 기준을 세우고 또 AI 혁신 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실증 지원 기업을 올해 60개에서 내년 90개로 늘렸다고 전했습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AI와 같은 핵심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미처 검증되지 않았더라도 정부가 위험을 안고 과감하게 구매하여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달청은 AI 전문 기관을 혁신 제품 발굴에 활용하고 AI 작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시장 저변 확대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조달청이 AI 혁신 제품 시범 구매를 확대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설명하면서 그 실제 사례로 CCTV에서 얼굴을 비식별 처리하는 기술을 보여줘 시청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한 점이 매우 돋보입니다. 특히 초기 판로 확보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있어서 정부의 유용한 역할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이 AI 시장 개척이 가져올 영향에 대하여 기술적인 발전 외에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에 대한 윤리의식을 간단히 언급하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9일 와이드 17에서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2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30.1포인트로 전월보다 1.6% 상승했다고 지난 9일 밝혔는데요. 육류 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1.2% 오른 126.3포인트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유지료도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하면서 다만 곡물 가격 지수는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유제품과 설탕 가격 지수도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유엔 식량 농업 기구가 곡물, 식물성 기름, 유제품,
육류, 설탕, 5개 상품군의 국제거래 가격을 종합해 매달 발표하는 지수인데요. 세계 식량 시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의 변화와 세부 항목별 상승 하락 현황을 간결하게 전달해 시청자들이 전반적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세계 식량 가격 지수의 간단한 개념과 이 지수가 의미하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라도 설명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가격 변동의 원인과 국내 물가, 식품 시장에 미칠 영향, 특히 생활 물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에 대하여 시청자가 체감할 수 있게 언급하였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11일 뉴스 1번지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지난 7월 0.4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구인 인원과 실제 구직 인원을 비교해 보기에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를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지난 7월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 5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만 4천 명이 감소했으나 고용24를 이용한 신규 구직 인원은 지난달 41만 1천 명으로 2만 1천 명 늘었다고 합니다. 구인 배수는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나는데요. 0.40으로 나타났고 이는 7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고용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제조업 경기가 많이 부진한 게 원인이라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 숫자가 줄고 있고 제조업의 구인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구인 배수라는 지표를 통해 현재 노동시장 상황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7월 기준 1999년 이후 최저치라는 비교 수치를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제조업 경기 부진이 원인이라는 다소 간략한 설명에 그쳐 서비스업, IT, 공공부문 등 다른 산업의 구인 구직 동향을 좀 더 설명하고 지역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도 함께 설명했다면 좀 더 유익했을 것입니다. 함께 현 상황에서 국가도 국민도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마지막 멘트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숙명여대 이루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류연 학생은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리부팅 지방시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해법은 요즘 시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화두인데요. 그중 지역축제와 관광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실제로 돌아다니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 맞아요. 방송에서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올해 관광객이 유독 줄어든 충남 보령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상기후와 달라진 휴가 문화 속에서 새로운 야간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방송은 태안에서 보령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 해저터널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바닷속 80m 깊이의 길이 6.9km로 만들어진 이 해저터널. 천장엔 고래가 앞으로 헤엄쳐 나가고 있는 재미있는 LED 조명도 설치됐는데요. 해저터널 덕분이었을까요? 취재진은 서울에서 보령까지 딱 2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이곳. 국내 축제의 간판인 보령 머드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마치 야구장에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하는 게이트가 설치돼 있고 안으로 들어서면 미끄럼틀을 타고 진흙 속에 빠지는 사람들, 또 놀이기구를 타며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더러워질수록 자유로워지는 곳, 바로 머드축제만의 매력입니다. 체면, 성별, 나이, 심지어 국적까지 모두 내려놓은 모습이었는데요. 세계에서도 잘 알려진 보령 머드축제는 단순히 재미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흙 속에 풍덩 빠지면 피부 노폐물 제거와 모공 정화, 혈액순환 촉진,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라 바르는 보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도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에 궁금해서 만져봤더니 피부에 닿으면 굉장히 차갑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머드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방문객도 늘었는데요. 코로나19 이전 보령 머드 축제 방문객 183만 명 중 38만 명이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평일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축제가 한창인데 곳곳에 빈자리가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경기 불황도 있지만 야외 활동이 어려운 폭염 때문이라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방송은 머드 축제 현장 옆에 위치한 대천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백사장 길이만 3.5km, 폭 100m로 고운 모래가 유명한 해수욕장인데요. 조개 껍질이 수만 년 동안 분쇄되어 이루어진 희귀한 해변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이어 연간 방문객 수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올해는 피서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역시 극심한 무더위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물에 들어가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보일러를 틀어놓은 듯 물이 따뜻하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해가 지고 선선해진 저녁에 바다를 즐기고 싶은 수요가 있을 텐데요. 해수욕장의 폐장 시간은 보통 오후 6시에서 6시 50분 사이. 안전상의 이유로 저녁에는 바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관광 편의와 안전을 모두 고려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드 축제와 대천 해수욕장 모두 올해 폭염으로 흥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홍열 보령축제 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낮 프로그램을 야간으로 연장하거나 야간 공연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송은 교통 접근성이 좋아진 것이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수도권에서 가까워진 만큼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해져 숙박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휴가철인 7월 25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는 보통 공실이 없지만 올해는 공실이 많다고 한 펜션 사장이 전했습니다. 이어 경기 회복의 구원투수 소비 쿠폰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인근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업은 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즐길 거리가 부족하면 관광객 유입에 따른 낙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은 대천 해수욕장과 머드 축제장에서 멀리 떨어진 보령 원도심 내 한 식당을 비췄습니다. 식당 사장은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이 짧아져 아쉽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축제 지역에만 국한되기보다는 제주도나 속초처럼 도심권이나 시장 상권까지 연계되는 관광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은 이어서 강원도 속초로 향했습니다. 속초는 신야간경제형 관광지로 거듭난 곳이죠. 무더위를 피해 저녁부터 밤까지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속초 중앙시장은 평일에도 많은 인파가 몰린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먹거리로 젊은 층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주로 호떡, 술빵, 닭강정 같은 지역 먹거리를 구매하는데 일부 가게는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서기도 합니다. MZ 관광객들은 이렇게 재래시장을 둘러보면서 지역 별미를 즐기는 게 하나의 관광 문화가 됐다고 합니다. 속초를 찾은 한 관광객은 밤이 더 예쁘고 낭만적이라 야간에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야간 관광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숙박을 택하게 되고 체류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지방시대 기자는 확실히 밤에 볼거리가 많은 동네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속초해변과 대관람차는 지역 경제 활력의 상징이 됐다고 하는데요. 경포대로 유명한 강릉도 강릉 중앙시장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전 세계 여러 나라들도 신야간 경제를 도입해 지역 침체를 극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기후와 달라진 휴가 문화 속에서 이제는 밤을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지방 소멸의 해법이 달려있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류현 학생 이번 리부팅 지방시대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접근성이 좋아진 지역이 꼭 지역 상권에 좋은 영향만 주는 건 아니라는 점이 새로웠는데요.
방송에 나온 것처럼 거리가 짧아지면 체류 시간이 줄어들고 그 결과 숙박업이 타격을 받게 되는 구조가 이해됐습니다. 또 이상기후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뜨거운 낮뿐만 아니라 관광지의 밤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지방 소멸을 막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생각이군요. 지금까지 숙명여대 이루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고 수위의 제재를 지시했습니다만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구조적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양대학교 김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달이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강한 어조로 질타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언론들이 최근 들어 발생한 사망 사고들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어떤 보도가 있었는지부터 짚어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 사고 관련된 대책 마련과 후속 조치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현장에서 그리고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그리고 빵을 만드는 공장에서도 산업재해로 인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관련하여 언론은 주로 산업재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포스코 ENC 사장의 사과, 그리고 정부와 건설업계의 대응 방안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예. 우선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의 경우 최대한 빨리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요. 특히 최근에 포스코 ENC의 건설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포스코 ENC 관련 인명사고를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겨레를 비롯한 주요 언론은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개별 회사나 노동자의 인식 전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관계나 그리고 산업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연도별 건설업 사망 사고 건수를 정리해서 보도를 하였는데요. 네. 2022년에는 328건, 그리고 2023년에는 297건, 예. 24년에는 272건의 건설업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고 네. 전체 산재 사망자 중 건설업 비율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포스코 ENC를 규탄하면서 네.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정부가 강력한 단속 활동과 관련법 개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때문에 최근 잇따랐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고였죠. 포스코 ENC를 비롯해서 건설업계들도 대책 마련에 비상 대응에 분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정리해 볼까요? 네,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여당도 관련법 개정 검토를 통해서 예.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 TV와 주요 언론은 더불어민주당 황명성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나섰다라고 보도를 하였는데요. 예. 충청일보에 따르면 개정안은 산업재해 발생 때 사업주의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강력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KBS와 MBC를 비롯한 주요 언론은 건설업계의 비상 대응에 관하여 보도를 하였습니다. 네.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는 지난 4일에 열린 긴급 대책 회의를 통해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공감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 동참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중대재해를 뿌리 뽑기 위한 TF팀을 발족하고 산업계는 정부와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잇따라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NC의 정희민 사장은 지난 5일에 사임을 하였습니다. 예. 정 사장의 사임은 건설업계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고 경영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법적, 사회적 책임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와 사업 지속성에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산업 현장에서의 그 사고, 비단 한 기업만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때문에 반복되는 사고의 어떤 근본 원인을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대안 모색도 해야 될 텐데 관련한 기사도 좀 짚어볼까요? 네,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를 산업 전반과 사회 전체에 걸친 구조적, 제도적 문제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언론은 칼럼 및 사설을 통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는데요. 언론은 전반적으로 산업재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구조적 접근과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제재 수단은 효과와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 예. 먼저 세계일보를 포함한 주요 언론은 우리나라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현장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실효적인 근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한겨레는 산재 예방을 위해 들이는 비용이 사고가 났을 때 치르는 대가보다 크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아닌지 고민하고 이를 실효 높은 대책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예. 또한 사설은 최근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언급하면서 공공기관부터가 안전관리 감독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한편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은 정부가 사망사고 시 건설회사 면허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비판을 하였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면허를 취소하면 10대 건설사 모두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크게는 나라의 사회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좁게는 협력업체 줄도산 그리고 소액 주주 및 아파트 계약자 피해 등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예. 사상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기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과 괴를 같이 할 텐데 최고 수위의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사고의 원인 파악을 위해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기업 또 나아가서는 정치권의 문제로 보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노동 환경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치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다시 말해 사고의 원인이 기업일 수는 있겠으나 그 원인을 파고들면 그 끝에는 정치의 문제 그리고 행정의 문제, 사법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 정치권은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행정력을 통해 그리고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발생 시에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를 기업과 노동자 간의 문제라는 이분법적인 측면에서 한정하지 말고 예. 사회 전체의 안전망 구축이라는 더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은 산업재해를 두고 기업과 노동자를 넘어서 국회와 정부 그리고 법원 등은 대한민국이 산업재해 공화국이 되는 데까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비판적인 관점에서 취재하고 보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결국 언론은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 책임 강화와 더불어 정치, 행정, 사법의 삼각축을 이루어 예방과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언론의 도마 위에 한창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도 유사한 사고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언론이 등장한 이래로 변하지 않는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견제와 감시입니다. 네. 이번 산업재해 사망 사건에 대해 우리 언론이 노동 현장에 이곳저곳에 존재하는 문제를 사전에 감시하고 견제했다면 지금의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렇네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후진적 산재 사고가 앞서 지목한 기업이나 정치권, 정부의 무능함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이러한 무능함을 감시하고 사전에 공론화시키지 못한 언론의 문제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보도가 기업과 노동자 간의 분쟁이나 갈등 프레임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반대로 안전이나 복지 관련 이슈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정치 양극화 속에서 정치 이슈가 흥미를 끌고 경제 뉴스는 코인이나 주식, 부동산 투자와 직결되어 있어 대중들의 주목을 이끄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따라서 언론 역시 관련 보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재해 이슈는
대중적 흥미와 경제적 이해와는 연결성이 낮아 대중의 주목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는 그야말로 매일 발생하지만 언론이 현실에서 산업재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는 시점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예. 매년 5월 28일이 되면 언론은 산업재해 관련 특집 기사를 많이 쏟아내는데요. 이는 2016년 구의역에서 19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희생과 그 일을 기억하려는 끝없는 노력이 있어야만 언론이 겨우 1년에 한 번 정도 산업재해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는 현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예. 단발성 보도조차 비극적인 사건 없이는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언론은 스스로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후 약방문이 아닌 사고 예방과 구조적 문제의 지속적 추적에 나서는 선제적 보도가 언론에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도움 말씀에 한양대학교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